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걸음마를 뗀 환갑의 남자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어 귀엽게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저에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딸 생각이 먼저 나고 잠을 자기 전에는 딸 사진을 보고 잠을 들 정도로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녀석이죠. 딸아이가 힘든 일을 겪지 않았다면 여기에 사연을 보내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제 딸에게 경악할 만한 사건이 있어 이렇게 필립의 사연방에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연이 널리 알려져서 나쁜 사람들이 천벌을 받길 바라면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아내와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이듬해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8개월 만에 태어나서 2kg의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야만 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딸아이가 약하게 태어나서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유리 너머에 있는 딸아이를 보며 제발 무사히 저희 품에 오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숙아로 태어나면 세상을 떠나는 아기들이 적지 않게 있었죠. 그래서 딸아이가 떠날까봐 가슴앓이를 하며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은 2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달라졌답니다.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은 제 딸처럼 빨리 건강을 되찾은 아기는 거의 보지 못했다면서 기적 같은 아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딸아이를 뒤늦게 품에 안게 되었더니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리라 다짐을 했죠. 딸아이는 첫돌이 되었을 때 평범한 아기들보다 더 컸고 건강했습니다. 다행히 태어나기만 작게 태어났을 뿐이고 몸은 아주 튼튼했답니다. 잔병 치레도 하긴 했지만 빨리 낫는 체질이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조금씩 흐르며 입도 떼고 걷기도 하는 걸 보게 되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타고난 인성이 매우 바르고 훌륭해서 도리어 부모인 저희가 배울 때가 많았답니다. 하루에 3살 된 아이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1,000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스스로 먹고 싶은 걸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고사리 같은 손에 1,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 딸아이 뒤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딸애가 향한 곳은 마트나 편의점이 아닌 도로 갓길이었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1,000원짜리를 내미는 겁니다. 그걸로 식사를 챙겨 드시라고 드리는 거였죠. 저와 아내는 딸의 행동에 놀라기도 했고 부끄럽기까지 했답니다. 물론 할머니는 제 딸의 행동에 감동하셨는지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1,000원짜리를 챙기며 떠나셨어요. 그때부터 제 자식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른도 쉽게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걸 보았으니 크게 될 녀석이라고 확신했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바른 인성만 타고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걸 타고난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힘이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약하게 성장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손바닥 밀치기를 하며 장난을 쳤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뒤로 나가 떨어졌답니다. 푹신푹신한 매트 위에서 그 놀이를 해서 다행이었죠. 게다가 태권도 학원을 보냈는데 발차기와 정권 지르기가 많이 강한 것 같아서 사번님이 격파를 시켜봤대요. 그런데 그 태권도 학원의 6학년이 7장을 깬 기록을 갈아치웠답니다. 제 딸은 기왓장을 무려 10장을 한 방에 박살냈답니다. 태권도 사범님은 제 딸을 무조건 선수로 키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현모양처라는 예상을 한참 빗나간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게 태권도 학원을 1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었고 딸이 배우고 싶다는 미술 학원에 보냈어요. 운동에는 취미가 없는 것 같아 아깝긴 하지만 앉아서 배우는 것들을 시켜주었네요. 아내와 둘이 딸이 크는 걸 보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위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이 다르다고 하지만 제 아내는 말기암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정도로만 여기고 병을 키워왔대요. 수술도 불가하고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를 받지 않는다며 입원조차 거절당했어요.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 알아봐도 가망 없는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치료를 받아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 약만 타서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가 점점 약해지고 말라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았죠. 하지만 이대로 아내를 포기할 수 없어 말기암에 걸린 환자들 중 오래오래 살고 있다는 뉴스를 찾게 되었고 무슨 치료를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약이다, 개구충제다 이것저것 해봤지만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에 신약을 출시했는데 말기암 환자를 살릴 확률이 조금 있다는 뉴스를 보고 바로 미국행 티켓을 끊었답니다.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아내와 딸을 데리고 떠났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본 그 병원을 찾아가 거의 전 재산을 치료비로 내고 아내를 입원 치료받게 해줬어요. 물론 아내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미안하고 염치 없어 싫다고 거부했지만 황소고집인 제가 바득바득 우겨서 치료를 받게 만들었죠. 한두 달 시간이 지나자 아내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적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건강한 모습을 비추고는 뭐가 그리 급한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결국 미국에서 전 재산을 바쳐가며 아내를 살리려고 해봤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왔네요. 슬픔으로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가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세상에는 저와 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치료비는 저의 재산만으로 부족해서 대출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그 빚을 갚아가며 지내야 했어요.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사교육을 더 이상은 시켜줄 수 없었고 저는 2배로 일을 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딸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받게 했는데 어린 딸을 혼자 두는 시간이 많아 이건 아니다 싶어 다른 길을 찾기로 했답니다. 장사를 만만하게 본 건 아니었는데 차근차근 열심히 해나가면 볕들 날이 올리라 믿고 빚을 더 내서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 후에 식당으로 오면 돌보면서 장사를 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딸아이도 잘 돌보게 되었고 장사도 잘 되어가며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저와 같은 메뉴를 파는 식당이 곳곳에 즐비하며 매출은 반에 반토막이 났답니다. 그래서 결국 적자가 찾아오게 되었고 버티고 버티다가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아직 빚을 갚지 못한 데다 월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돌파구를 무조건 찾아야만 했어요. 딸이 조금 커서 중학생이 되었을 땐 돈이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빚도 갚고 뒷바라지를 해야 해서 몸이 2개여도 모자랐답니다. 그래서 그나마 돈을 많이 준다는 공사장 인부로 일하기 시작했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느낌으로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딸에게 많이 베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학교에 보내주고 새끼 밥을 먹게 해주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해준 게 없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사춘기 나이에도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착하기만 했어요. 게다가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겠다며 알바까지 뛰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주말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는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저는 무슨 일로 나가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빠, 나도 따라가서 일해볼래. 공사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빠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 아이고, 보라야. 네가 무슨 막노동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공사장에 너같이 어린애를 받아주지 않아요. 여중생을 누가 써주겠니? 아빠,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인력 소장한테 가서 잘 말해볼게. 위험한 일을 빼고 시켜달라고 할 거야. 학교에서 학습 평가 받는 거라고 말하고 안전장비 착용하고 하면 괜찮을 거라고. 또 요즘에 남녀가 따로 하는 일이 구분지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말도 안 돼. 내가 아무리 못난 애비지만 널 노가다 반에 보낼 수 없다. 당장 들어가서 잠이나 더 자. 아빠 화나게 하지 말고. 그래? 그럼 아빠 갈 길을 가. 나는 내 갈 길을 갈게. 그냥 나가서 산책이나 하고 오면 되잖아. 보라야, 제발 그러지 마. 아빠 마음 안 좋아져서 일 못해. 얼른 들어가서 더 자. 성장기에는 잠이 중요하다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널 노가다 판에 세우라는 건 진짜 못할 짓이야. 알았어. 되게 치사하게 구네. 그럼 아빠 혼자 가. 그렇게 딸을 말리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출근하고 있는데 뒤에서 딸이 따라오고 있더군요.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해봤지만 꼭 저와 같이 일을 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그냥 인력소에 가서 거절당하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애가 인력소장에게 빙그레 웃으며 아빠가 일하는 걸 몸소 느껴보고 싶다며 학교 숙제라고 전했더니 소장이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위험하지 않은 간단한 일 할 사람이 필요했다면서 말이죠. 저는 기가 막혀서 소장에게 뭐라고 해봤지만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디 있느냐며 한번 체험시켜주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딸아이와 같이 공사 현장을 가게 되었고 딸은 제가 망치질 하는 걸 보며 1층에서 잔심부름과 잡일을 했답니다. 오전에는 그렇게 일했고 오후에는 저에게 금방 일이 주어졌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는 일이었죠. 아직 임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모두 지게로 옮겨야 했는데 계단이 흔들거리고 통로가 좁아서 많이 불편하고 고됐습니다. 그래서 5시까지 모두 끝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듯 싶었어요. 현장 반장은 그걸 모두 옮기고 퇴근해야 한다 경고해서 딸을 먼저 보내고 한두 시간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4시 무렵에 딸애가 자기 일을 다 했다면서 저를 돕겠다고 하더군요. 아빠, 난 별로 한 것도 없어. 쓰레기 치우고 잡일만 했어. 이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데. 아빠, 이것만 다 나르면 끝나는 거지? 내가 좀 도와줄게. 아니다. 무겁고 위험해서 안 돼. 너 일 끝났으면 먼저 가라. 인력소 가면 일당 줄 거야. 어서 가. 아빠, 서운하게 자꾸 왜 이래? 이왕 온 거 실컷 좀 일해보자. 지게에 벽돌 지고 가면 되는 거지? 하지 말라니까. 저리 가. 저는 다시 한번 경고하고 벽돌을 지고 날랐습니다. 그런데 3층에 도착해 벽돌을 내려놓고 있는데 딸아이가 벽돌을 수북하게 쌓은 지게를 짊어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든 벽돌의 양의 2배가 넘도록 말이죠. 세상에, 보라야. 너 지금 벽돌 들고 온 거 맞아?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든 거야? 이게 뭐가 무거워? 깃털같이 가볍구만. 아빠, 나 잘하지? 봐봐.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은 벽돌을 옮겼잖아. 나 소질 있는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아, 보라야. 너 허리 괜찮아? 어깨랑 무릎 어디 아픈 데 없어? 아, 글쎄 괜찮다니까.
아빠, 빨리 일 끝내고 가자. 배고프단 말이야. 아빠가 매일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더 착한 딸이 될게요. 딸아이는 숨도 안 돌리고 바로 내려가서 벽돌을 수북이 쌓아서 여러 번 날랐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로 넘어갔는데 저는 40kg짜리 포대를 하나씩 나르는데 딸아이가 세 포대를 등 뒤로 이고 올라왔습니다. 120kg을 중학생 소녀가 들고 온 겁니다. 저는 경악하며 딸의 몸이 괜찮은지 살펴봤어요. 보라야, 누가 시멘트 포대를 세 포대씩 날라? 120kg를 든 거라고. 이 무거운 걸 들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보라야, 너 괜찮아? 어디 봐봐. 허리 아프지? 안 되겠다. 당장 병원에 가보자. 아빠, 진짜 왜 그래? 난 아무렇지도 않아. 네 포대 나르려다가 팔이 짧아서 세 포대만 나른 거야. 이거 다 들만하구만. 아빠야말로 여기서 좀 쉬어. 이 땀 좀 봐봐. 밑에 시멘트 세 포대만 더 나르면 되니까 내가 마무리할게. 저는 괴력을 지닌 딸을 보며 턱이 빠지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란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공사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인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녀린 중학생이 혼자 40kg 시멘트를 세 포대를 들고 나르는 걸 보자 모두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답니다. 딸아이가 마무리로 모든 시멘트를 옮기자 저의 할 일은 끝이 났고 야근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 딸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자고 했답니다. 빨리 와. 네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일단 이 검사를 받아보자고. 아니,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뭐하러 가? 빨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안 돼. 내 두 눈으로 네가 괜찮은지 확인해야겠다. 어서 따라와. 저는 하루 지나면 몸살 나고 온몸이 아플 거라 말하며 미리 가서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답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딸의 허리와 어깨, 손목을 엑스레이로 찍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게 되었어요. 선생님, 우리 딸 괜찮습니까? 이 뼈나 인대 다친 곳이 없나요? 네,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제가 사진상 봐도 보라 양은 뼈의 밀도가 일반 사람의 몇 배나 높네요. 이 뼈가 엄청 튼튼하다는 말씀이에요. 보라 양은 나중에 골다공증 걸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제 딸 보라의 뼈가 일반 사람보다 4배 이상은 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어지간해서는 부러지지도 않을 것이고 힘도 남들보다 센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제야 딸의 괴력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다친 곳이 없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딸아이는 자기의 괴력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 힘자랑을 하면서 재밌게 보냈답니다. 딸애는 안 그래도 인기가 많은 아이였는데 친구들을 돌아가면서 업어주고 목마를 태워주면서 인기가 최고로 치솟았다네요. 그렇게 학창시절을 잘 보낸 딸은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그런 거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보라, 너 이 아빠가 아무리 못났어도 네 대학 보낼 능력은 된다. 빚이 많긴 하지만 충분히 갚으면서 너 대학 보낼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괜히 아빠 생각한다고 대학 포기하지 마라. 아빠, 그게 아니라 나 수능 시험 점수가 나왔는데 완전히 말아먹었어. 대학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아, 난 머리가 많이 나쁜가 봐. 뭐? 그런 거야? 점수를 얼마나 못 받았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집 근처 지방대도 못 가는 수준이니?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거야.
지방대는 물론이고 전문대 들어갈 점수도 안 돼. 실망했지. 미안해, 아빠.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착하고 힘도 좋고 사교성도 좋은 녀석이 공부를 이렇게까지 못한다고 하니 놀랍긴 했답니다. 제가 평소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긴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아니야. 공부 못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다. 그럼 너 하고 싶은 거 도전해봐. 저는 딸아이의 수능시험 점수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 황당한 점수라서 여기에 알리지 못하겠네요. 정말 공부를 못해서 대학에 못 가는 게 맞았답니다. 딸아이는 무얼 배우기는 싫고 바로 취직하겠다며 원하는 일자리를 찾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취업에 성공했답니다. 대리석 시공업체에 들어가 대리석으로 식탁이나 세면대 등 가정에서 활용되는 인테리어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보라는 단순히 월급이 많은 곳을 찾은 거였어요. 대리석이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니지만 딸에게는 가지고 놀듯이 들 수도 있고 기술도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그 직업을 선택했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딸아이는 저보다 힘도 월등히 세고 머리도 좋았으니 잘 해내리라 믿고 일을 보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가며 10년의 세월이 지나자 숙련공이 되어 여기저기 불러주는 곳이 많아 출장이 잦기까지 했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공사장에서 일해 번 돈으로 모든 빚을 갚게 되었고 이제야 딸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벌써 30살이니 빨리 모아서 조금이라도 더 해줄 생각이었죠. 그렇게 3년이 조금 지났을까? 보라가 연애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동시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남친 있어. 벌써 3년이나 됐어. 서울 사람이야. 뭐? 이 녀석 그동안 아빠가 시집가라고 보챌 때마다 아빠랑 평생 산다더니 몰래 연애하고 있던 거냐? 서울 사람이면 출장 갔다가 만난 거구만. 내 말 맞지? 응, 맞아. 서울의 저택에 가서 바닥이랑 벽을 대리석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 집 아들이 나한테 반했다면서 대시하더라고. 얼굴도 괜찮고 부잣집 아들이야. 그래. 부잣집 아들을 만나는 건 좋긴 한데 내가 혼수를 제대로 마련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보라야, 아빠가 통장을 줄 테니까 모자라면 말해라.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채워줄게. 아빠, 성격도 급해. 아직 사윗감 인사도 안 받았으면서 벌써 통장부터 꺼내는 거야? 그리고 나도 돈 있어. 10년이 넘게 일해왔잖아. 그래도 아빠 돈으로 해라. 이 아빠가 널 볼 면목이 있으려면 이거라도 해줘야 한다고. 딸은 한사코 거절하며 제 돈은 아껴뒀다가 은퇴하면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하더군요. 제 자식이긴 하지만 정말 똥도 아까울 정도로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얼마 뒤 딸의 신랑감을 만나게 되었는데 신수가 훤하고 허우대도 아주 멀쩡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명문대를 나와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어요. 학력부터가 큰 차이가 나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다행히 신랑감이 그런 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서 꼭 제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사위의 식구는 사부인 혼자였답니다. 바깥 사돈도 제 아내처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사부인은 대학 교수였는데 훗날에는 정치가가 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든 게 많은 집안과 사돈을 맺는 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주 모식한 놈이죠. 그리고 제 딸은 대학 문턱을 밟지도 못했고요.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사돈어른,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요즘 누가 학벌을 따지고 집안을 따져요. 다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 거고 사는 방식이 전부 다른 거잖아요. 돈이 많다고 무조건 잘나고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 며느리의 꿈이 현모양처라고 하잖아요. 사돈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는 있죠. 그런데 아직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이예요. 애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살림하는 건 젬병일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돈어른. 그래서 말인데 제가 저희 집에서 애들을 한 2년만 데리고 살면 안 될까요? 제 아들이 박사과정 마치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새애기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살림을 가르치려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 제가 옆에 두고 가르칠게요. 아, 새애기도 좋다고 했으니 잘 생각해 주세요. 그럼 시집살이를 보라야. 너 정말 괜찮겠냐? 저는 딸이 정신력이 강인하고 현명한 아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시집살이 한다고 하니 썩 내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아주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내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시어머니 댁 같은 큰 집에서 살아보겠어. 완전 천국 같은 곳이라고. 그리고 현모양처가 되겠다는 내 꿈을 이루려면 속성으로 많은 걸 배워야 해. 그러려면 시어머니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지 말고 시댁에 들어가 2년 정도 살아볼게. 딸애가 그렇게까지 원하고 좋다고 하니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부인은 혼수와 예단 같은 건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 아이들이 분가할 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빈손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제가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딸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걸로 필요한 게 있으면 알아서 사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 그것만이라도 받아달라고 부탁하며 건네줄 수 있었습니다. 딸은 그렇게 서울로 시집가게 되었고 저는 홀로 지방에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와 대충 끼니를 때우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특별한 거 없이 무탈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네요. 딸애와는 매일 통화하면서 지냈고 얼굴은 반년이 넘도록 보지 못했어요. 서울과 제가 사는 지방이 한참 멀기도 하고 시집살이와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려오라고 선뜻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사부인이 있는 집에 찾아가는 것도 아직은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서 매일 통화하는 것으로 만족했답니다. 밝은 목소리를 매일 듣게 되니 저와 살았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쩌면 제가 딸에게 다가가지 않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란 마음도 들더라고요. 제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 시시때때로 들었습니다. 딸이 시집간 지 10달이 지났을 무렵 인력소장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에 공사하는 현장이 있는데 팀을 꾸려 한 열흘 정도만 일하고 오라고 말이죠. 일당도 1.5배로 준다고 하고 숙소와 식사도 다 챙겨준다고 했답니다. 저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이니 길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서울로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20명 가까이 되는 인부가 며칠 뒤 서울 숙소로 가서 자리를 잡고 공사장에서 일을 했답니다. 딸과 매일 통화했는데 제가 서울에 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곧 딸아이 생일이어서 깜짝 놀래켜주려고 지방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주었죠. 그렇게 서울에 올라간 지 일주일 뒤에 딸의 생일이 다가와서 일찍 퇴근하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사부인 집으로 향했습니다.
메모장에 적은 집 주소 근처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부잣집 동네라서 그런지 차도 모두 고급이었고 사람들의 옷도 죄다 비싸게 보이더군요. 제 딸이 이런 동네 와서 잘 적응하고 사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골목에 들어서자 제 앞에 세 사람이 나란히 걷는 게 보였는데 제 딸의 뒷모습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사위의 사부인과 어딜 다녀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저는 걸음을 빨리하며 세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조금 가까워지자 사부인이 제 딸의 머리를 세게 쥐어 박았습니다. 저는 순간 얼음이 되어 무슨 상황인지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인년아. 넌 머리통에 아무리 든 게 없어도 박사 마누라면 채통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모임에 처먹으러 갔니?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며칠 굶었잖아요. 어머님이 저더러 살림을 못한다고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굶기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음식에 손이 뻗친 거예요. 인연이 지금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말대답을 하네. 야, 이 짐승 같은 년아! 너 집에 가서 보자. 제대로 아장 내줘야겠어. 배운 거 없는 무식한 데다 가난한 집 딸이면 말이라도 잘 들어라. 아주 그냥 천박해서 꼴보기가 싫어 죽겠네.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모르게 대들고 말았네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개를 숙여가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위는 낄낄대면서 이해 못할 말을 하더군요. 엄마, 집에 가서 같이 실험하면 되겠네. 오늘 제대로 인연을 조지면 되겠다. 아, 그래. 인연은 오늘 실험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스트레스를 풀면 되겠구나. 얼른 집에 가자. 저는 딸이 머리를 한 대 얻어맞고 막말을 듣는 걸 확인했고 실험인지 뭔지 하는 말을 듣고 많이 흥분했습니다. 게다가 시집가서 굶어가면서 지내는 것 같아 부하가 치밀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딸을 구해주기로 결심했답니다. 이윽고 사부인과 딸 부부가 대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몰래 담벼락을 넘어갔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도 하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 눈으로 볼 생각이었죠. 잠시 후 몰래 대저택의 마당을 가로질러 창가에 시선을 두었는데 세 사람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고 대화 소리도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실험에 참가한 걸 영광으로 알아야 해. 당신은 훌륭한 업을 하는 거니까 다른 생각 말고 하란 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 알았어. 여보, 나 말 잘 듣는 거 알잖아. 오늘의 실험은 뭐예요? 심리학 박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옳지. 말 잘 듣는다. 나의 훌륭한 똥개녀라. 서희는 심리학 박사 학위를 앞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딸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았어요. 막말을 듣고도 해벌쭉한 게 딸아이의 정신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윽고 사위가 낄낄대면서 사부인에게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엄마! 그거 가지고 나와봐. 아, 그거? 알았어. 오늘 아주 재밌는 구경을 하겠구나. 잠시 후 사돈이 가지고 나온 물건은 채찍이었습니다. 그 성인용품점에 가면 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생긴 게 딱 그랬습니다. 어이, 똥개년, 내 발로 엎드려. 네, 박사님, 엎드렸습니다. 자, 엄마, 이제부터 갈겨봐. 골고루 때려줘 보라고. 그래, 오늘 인연은 내 손에 퇴졌다. 그럼 시작한다. 짝짝 소리를 내며 제 딸의 등에 채찍을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야, 똥개년아, 어디를 맞을 때 제일 흥분이 되냐? 말해봐. 박사님, 그냥 온몸이 아픕니다. 저는 좋은 걸 모르겠어요. 아, 씨발. 인연이 또 이러네. 야,
내가 쓰는 논문이 고통과 쾌락의 이중성이야. 넌 지금 고통이 아닌 쾌락을 찾아야 한다고. 이번에는 잘 느껴봐라. 어디에 맞아야 환장하도록 흥분되는지 말이야. 엄마, 시작해. 알겠다. 촌나가 갈겨줄게. 사부인이 채찍을 내리치며 쌍욕을 퍼부었고 서희는 동영상을 찍으며 깔깔거렸어요. 논문이 어쩌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사람 하나를 빙신으로 만들고 가지고 놀고 있던 겁니다. 박사까지 공부하면서 남을 홀리는 것만 배웠는지 제 딸은 10달 전 모습과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두 모자가 한 짓을 핸드폰에 담고 더는 참을 수 없어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짐승 같은 것들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머, 사돈이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장인어른? 지금 무단 침입하신 거예요? 하! 진짜 무식한 집구서가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진짜 천박하구만. 아, 장인어른, 여기 앉아보세요. 내가 심리치료를 좀 해줘야겠네. 지랄을 안 해. 내가 네 놈에게 홀라당 넘어갈 줄 아느냐? 너와 네 애미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사이코패스 모자야! 보라야, 일어서! 이것들이 너한테 한 짓은 미친 짓이란 말이야! 제가 딸을 일으키려고 하자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아빠, 여긴 왜 왔어? 난 지금 위대한 업을 하는 중이야. 우리 박사님과 실험하는 중이라고. 나가, 저리 가란 말이야. 보라야,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너처럼 야무진 애가 왜 저런 머저리한테 홀려서 이렇게 된 거냐고? 어허, 우리 박사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 아주 지랄을 해라. 이 시골 촌놈 새끼야. 아직도 분위기 파악 안 됐냐? 니년 딸은 내 종이야.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한다고. 여기서 더 구경할래? 아니면 그냥 꺼질래?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 우리 보라는 나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악마 같은 사이코 새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서희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려고 하자 사부인이 채찍으로 저를 갈겨댔습니다.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와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이 촌놈 새끼가 어디 남의 귀한 아들한테 손을 대려고 해? 가난한 집구석에서 우리 집에 딸을 시집 보냈으면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야, 다시 까불어봐. 네 놈도 오늘 실험 대상자로 실컷 갈겨줄 테니까. 보라야,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맞지 말고 너도 똑같이 되돌려줘. 아니,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란 말이야.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똥오줌 못 가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니년 딸은 우리의 장난감이야. 가지고 놀다 버려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제 눈빛을 봐봐. 우리한테 충성하겠다고 네 놈을 물어뜯을 기세가 안 보여? 그리곤 사부인이 채찍으로 저를 계속 내려쳤습니다. 저는 엄청난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대저택이라 제 목소리는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사부인이 깔깔 비웃으며 숨을 돌리더니 다시 제 등을 내리치려고 채찍을 들자 제 딸이 어느새 벌떡 일어나서 사부인의 채찍을 붙잡았습니다. 뭐야? 너 당장 내 발로 앉아있지 못해? 나 씨파 쪽팔리네. 이런 머저리한테 정신을 팔려서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야? 야, 이년아, 나의 아빠를 두들겨 패면 내가 제정신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 못했니? 사이코패스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겠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빠가 말한 대로 너희 모자를 죽도록 패줄게. 정신이 돌아왔구나, 보라야. 너의 괴력을 보여줘. 이 둘을 조사버리라고. 아빠 괜찮아?
사과는 나중에 할게. 이 모자를 처절하게 밟아주고 나서 말이야. 꼴값을 떨고 지랄하네. 야, 네가 정신 차리면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다시 돼지게 패주고 정신 나가게 하면 된다고. 처음에 어떻게 날 홀렸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못할 거야.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이 사이코년아. 보라는 이마로 사부인의 코를 박아버렸습니다. 뼈의 밀도가 일반인의 4배가 되었던 딸의 박치기 한 방에 사부인의 코가 주저앉아 버렸고 이빨도 몇 개 털렸더군요. 그리고 괴력으로 사부인을 한 손으로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놀고 있는 손으로 따귀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당연히 제 딸의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사부인은 금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위놈은 밑에서 그걸 지켜보며 실실 쪼개고 있더군요. 와, 똥개년, 너 힘 졸라 세다. 엄마 꼴 좀 봐. 똥개년, 이번에는 네 애비를 조져봐. 얼른 재밌는 구경 계속하게 말이야. 이 미친 개 사이코 새끼. 아빠가 아니고 네 차례다, 정신병자 새끼야! 보라의 주먹질에 사위의 얼굴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몸뚱아리 역시 여기저기서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 지저스 크라이스트. 좋아, 너무 좋아. 황홀해 미치겠어. 여보, 똥개야. 더 세게 때려줘. 사이코 새끼. 좋다. 원하는 대로 돼지게 패주봐. 이번에는 채찍이다. 니놈 똥구녕에서 똥을 지릴 때까지 조져주마. 딸아이가 채찍을 들고 사정없이 갈겨대자 사위는 깔깔 웃으며 좋아하더군요. 진짜 보통 사이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라가 사위의 발목을 잡고 벽으로 집어 던졌더니 네 발로 바닥을 기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이 찾아온 거죠. 아! 존나 아프네. 갈비뼈가 몇 개가 부러진 거야. 이년, 너 도대체 뭐야? 뭔데 힘이 그렇게 센 거냐고? 나? 당신도 알잖아. 김보라. 네가 사육하던 실험 대상. 오늘부터는 내가 널 사육할 테니까 각오해라. 매일 이렇게 황홀하게 패줄게. 여보, 그만해. 살려줘.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사람은 이 정도로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네놈이 어딜 맞아야 쾌락을 느낄지 제대로 깨달아야지. 자, 그럼 안 때린 부분을 골라서 패줄게. 자, 간다! 딸 보라는 엎드려 있는 사위를 뒤집어서 두 다리, 아니 가운데 다리까지 세 다리를 사정없이 밟아주었습니다. 그긴 안 돼. 내 소정이는 안 된다고. 어머, 그런데 계속 맞으니까 기분이 왜 좋은 거지? 이거 논문에 써야겠어. 미친 개 사이코 또라이 새끼. 그래, 더 황홀하게 밟아주마. 그리고 논문은 못 쓸 거야. 손모가지도 조져줄 테니까. 사위는 딸에게 흠씬 얻어터지고 거의 초주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절해 있던 사부인이 딸 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답니다. 꽝 소리가 나며 딸의 옆 얼굴을 가격했죠. 그런데 제 딸은 조금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역시 그랬어. 내 딸의 뼈는 보통 사람의 뼈와는 달랐어. 보라야, 너 괜찮은 거지? 방금 솜방망이가 지나간 것 같네? 아, 우리 어머님이 다시 일어나셨구나. 더 얻어터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구나. 자, 다시 때려봐요. 이런 미친년! 야구 바다를 맞고도 멀쩡하네. 제기랄. 어머님, 못하겠어요? 그럼 제 차례네요. 주탱이 똑바로 대. 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자 슉 하는 바람의 소리가 들렸고 사부인의 턱주가리에 박았을 땐 흡사 호두가 깨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사부인은 입안에 있던 깨진 이빨을 뱉어냈어요. 인연이가 완전 괴물이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어. 그만해. 어머님,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끝이라고 할 때까지 기쁘게 맞으라고요. 딸의 주먹질에
사부인은 질질 짜기 시작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보라는 사부인의 발목을 잡고 말했답니다. 어머님 갑니다. 옆에 벽 보이시죠? 제가 대리석으로 인테리어 해드렸잖아요. 이 대리석이 사람의 힘으로 깨지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재밌겠죠? 새아가, 보라야 제발 그만해라. 이만하면 네가 맞은 거에 100배는 더하게 맞았겠어. 네 년이 우리 아빠를 때리지만 않았어도 진작에 끝냈을 거야.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우리 아빠를 저렇게 때렸으니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지. 그럼 너랑 네 애새끼랑 번갈아 가면서 이 대리석 벽이 깨질 때까지 맛 좀 봐야겠어. 난 하나도 안 지쳤어. 각오해. 사이코패스잖아. 보라의 괴력으로 사부인과 사위의 몸은 대리석 벽을 여러 번 박고 또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리석 벽에는 작은 실금조차 가지 않더군요. 저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보라를 말렸습니다. 보라야, 그만하면 됐다. 저 2년 놈 꼴을 봐라. 벌써 혼이 빠져있다고. 그럴까? 아빠 괜찮아? 아까 맞은 데 말이야. 조금 아프긴 한데 이 모자가 너한테 맞은 거에 비하면 3발의 피지. 그나저나 우리 딸 그동안 이렇게 이상한 실험 대상으로 맞으면서 산 거니? 그게 처음엔 거부했는데 이 남자가 날 어떻게 홀렸는지 언젠가부터 복종하게 됐어. 나도 왜 그랬는 줄 모르겠네. 심리학 박사놈이니 사람 홀리는 걸 잘하는 놈이었겠지. 너는 착하고 순수하니 제대로 먹잇감이 된 것이고. 어쨌든 이것들을 바로 경찰서에 넘기자. 내가 아까 동영상 촬영 다 했다. 이 사이코패스 모자가 한 짓을 보여주고 정당방위로 싸웠다고 하면 잘 해결될 거야. 제 말에 사위가 지렁이처럼 몸을 꿈틀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장인어른, 신고는 안 됩니다. 저 박사 학위 받고 교수가 되어야 해요. 뭐그째? 너 같은 놈이 교수가 되어 학생을 가르치겠다고? 너나 니 애미나 둘 다 깜빵에 가게 될 거야. 내가 책임지고 너희 사이코 모자 인생을 조져버리겠어. 아빠, 내가 아는 게 있어. 이 미친 사이코가 실험 대상으로 한 게 나 하나가 아니야. 대학원생 몇 명도 가스라이팅 당해서 처맞고 있다고. 내가 그 애들을 설득해 볼게. 이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악마들이었구나. 내가 이런 놈인 줄도 모르고 시집 보는 게 원통 나는구나. 보라야, 예비가 미안하다. 내가 좀 똑똑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아빠나 나나 사이코를 몰라봤을 뿐이야. 이런 개 사이코인 줄 알았으면 누가 시집 오겠어. 자책하지 말고 얼른 마무리하자. 딸아이는 다른 피해자인 대학원생에게 연락했고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이코 모자가 한 짓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부인 집에 왔을 때 동영상을 보여줬답니다. 결국 두 모자는 그 자리에서 쇠고랑을 차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 딸과 저는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져서 피해자 조사만 받고 경찰서에서 나왔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심리 상담사들이 경찰서에 와서 여러 번 설득한 끝에 피해 사실을 고백했어요. 이후 사부인과 사위는 미친 사이코 짓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얼마 뒤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두 년놈은 감옥살이를 오래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와 피해 보상금을 받고 이혼 판결 받았네요. 그렇게 딸아이는 저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던 딸아이는 저와 천년만년 살겠다며 제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아직 젊으니 재혼하라고 일러주고 싶었는데 극악무도한 사위놈을 떠올리면 누구에게도 제 딸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두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답니다. 하지만 보라는 1년 만에 재혼할 상대를 데리고 왔어요. 아빠, 나랑 결혼할 남자야. 이거 아빠랑 천년만년 살자더니 벌써 재혼하려고? 그래, 이 친구는 뭘 하는 사람인가? 둘이 어떻게 만난 거야?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집 운영하는 홍비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무술을 연마하러 칠갑산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보라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훈련 중 바위에 깔리게 되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 보라가 바위를 들어 올려줘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목숨은 보라의 것입니다. 평생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들어보니 딸이 산속에 있는 사찰에 출장을 갔다가 새신랑을 구해줬나 봅니다. 그래서 둘은 인연이 되었고 제 앞에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거죠. 새 사위는 딸애를 가스라이팅 할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딸의 말만 듣고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하해주며 결혼을 허락해 주었답니다. 지금 제 딸은 새 사위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딸과 사위가 일하는 시간에 손녀를 키우고 있고요.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비로소 행복을 찾은 딸을 보니 흐뭇하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쳐야겠네요. 빨리 가서 손녀랑 놀아야 하거든요. 그럼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남은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